지원받고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학습적으로는 다행히 이제 기초 학력은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다행히 고민을 해보지 않았고요.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사실 저희처럼 숨어있는 느린 학습자 굉장히 많을 거고 운 좋게 다행히 그런 어떤 불편 없이 학교에서 어떤 아이다라는 이제 특징을 굳이 보이지 않고 성장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을 거긴 하지만 이제 영유아 발달 검사도 다행히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초등학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 아이들이 30분이면 끝날 걸 저희 아이는 3시간 정도를 걸려야 되는 상황이고 똑같이 받아쓰기 100점이란 결과를 받았지만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 플랜을 짜서 12시까지 애를 돌려야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저도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키우고 싶으니까 아이를 그렇게 12시까지 학대 아닌 학대를 하면서 키우게 됐었어요. 아이를 검사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어머님의 양육 태도와 상관없이 아이가 경계성 지능입니다. 라고 해서 말 그때 처음 들었고요. 이 아이는 객관적으로 자기가 못한다는 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본인의 노력으로 그 이상을 갈 수는 없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장애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 장애 등록을 할 거지만 좀 더 편안하게 키워야 되겠고 장애라면 좀 주변 사람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인 게 그래도 삶이 좀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모든 학습을 다 끊었고요. 아이가 어느 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 나도 성적을 좀 잘 받고 싶다. 그러길래 이제 손 붙잡고 이제 학원 문을 처음 두드렸고요. 그래서 학습을 마지막 진단을 받았더니 2년 지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5학년 때 학습을 이제 한 3, 4개월 시작하고 나니까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선생님 말이 들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전까지 학습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학습의 단어도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4학년, 5학년 선생님들이 학습에서 결과를 평가하시지 않으시고요. 과정을 평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매주 화요일 날 뭐 일기를 일주일간의 일기 뭐 2개 이상 써오기 뭐 이런 미션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셨는데 저희는 어차피 공부를 안 시켰으니까 숙제만 이제 숙제도 저희는 100지만 내지 말자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못하면 제가 불러서 답은 써야 된다고 가르쳤고 그래서 뭐 일부러 공부를 잘해야 된다기보다 그냥 성실해야 되는 게 학생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너는 왜 한 줄밖에 안 썼어?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너는 몇 살인데 1학년 책을 읽었어?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연말에 제일 성실하게 했던 학생이다. 너는 제일 성실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던 아이다라고 이제 좀 상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 느린 학습자의 가장 장점이 성실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아이한테 작용을 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베껴서라도 숙제는 한다. 선생님이 시키는 건 한다. 이런 게 이제 습관이 잘 배어 있었고 그게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욕구는 아이는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대학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일반 아이들이 1시간 투자할 걸 저희 아이는 3배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학을 가서 잘 버텨낼 성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안 갔으면 했고 그런 욕구가 없기를 바랬는데 저희 아이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느린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본 그 아이들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똑같이 대학을 위해서 갈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른 방식으로 습득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나 혹은 학교를 그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나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듣기 위해서 하루에 5, 6시간 혹은 뭐 7, 8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검정고시는 훨씬 더 큰 벽이고 네. 그리고 최소한의 학력이 돼야 어디 취업이라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 어려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도권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 때문에 아이들의 인지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상처도 많이 받고 있고 나는 하지 못해라는 무능력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중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만큼은 좀 저희 아이들을 위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대안교실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 아이들 수준에 맞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욕구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잘 맺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을 해본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이 이 친구들이 성취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의원입니다. 예, 학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언제나 1등만이 존중받는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학생이 존중받는 교실,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선생님과 부모님 간의 소통이 대단히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하나하나가 정말 특별한 배움의 욕구가 있구나. 또 그 배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배울 권리를 모든 학생이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건 또 우리들의 공공교육기관의 또 책무라고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교육은 일종의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경쟁력 압박이 좀 있었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1등, 수출 잘하고 1등 기업을 유지하는 그런 1등 인재를 육성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학생 하나하나가 다 배움의 속도도 다르고 배움의 성격도 다르고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성, 차이, 특별함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변해야 된다. 우리 교실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사실 정책도 취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홍세영 어머님께서는 이제 아이가 그 경계선지능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일반고에 진학해가지고 고3이 돼가지고 대학 준비까지 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어머님이 얼마나 또 헌신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학교가 하지 못하는 그 공백을 또 홍세영 어머님께서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머님 말씀 중에 이제 인상적인 것은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신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결과 중심의 평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배움의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더 빨리 배운 학생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말은 존중받는 그런 교실 문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정 중심 평가로,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로,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느냐, 아이가 성취 목표를 정하고 그 성취의 목표도 아이들 각자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자면 성취 결과가 낮더라도 더 많은 성취를 한 학생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보아주는 것, 주목해 주는 것, 중시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중심 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고 느낄지만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가정중심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세영 어머님께서 그 대안교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대안교실이 저희가 105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50개에 이르는 대안교실이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학교별로 여건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안교실의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풍부화되고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지만 초등학교를 거쳐오면서 학습에 대한 그런, 항상 본인은 배우고 싶어 하고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는데 이제 학습 그 속도라든가 학습을 습득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본인 속도에 맞게 한 아이에 대해서 이걸 맞춰서 담임 선생님이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이제 학습이 좀 부진하거나 느린 아이들을 위한
뭐 학교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뭐 디딤돌반이라든가 뭐 그런 반이 있어요. 그런 반을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고 중학교에 일단 올라가니까 중학교는 완전히 초등학교랑은 다른 환경인 거예요. 과목 수도 많이 늘어나고 담임 선생님도 뭐 늘 교실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학습이 느린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봐주실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특수학급을 아이를 보내고 싶어서 중학교를 선정을 할 때 그 학교를 보낸 게 아니고요. 특수학급이 없는 곳을 보냈다가 아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집에서 좀 멀지만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학습적인 것들이 느린 아이들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학교 내에는 환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양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반과 장애가 조금 있거나 좀 중증인 아이들이 모여 있는 반, 두 가지 반밖에 없고 그 중간에 학습은 느리지만 그래도 학습이 가능하고 천천히 가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한테 조금 목표를 좀 높게 가질 수 있는 교육은 없고요. 이미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을 다시 배우거나 그걸 맞지 않는 교육을 배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하루 종일 학교 가서 시간 때우고 오는 거밖에 없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요. 저희 아이도 그런 말 하거든요. 나한테 맞는 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해요. 저희 아이는 학습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런 열의도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3, 4학년까지는 집에서 지도를 했는데 그 이상 되니까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이런 공간이 여기가 지금 사실 그런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거든요. 그런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 두 가지예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이한테 맞는 중간반이 생기는 것과 일선에서 담임을 맡고 계신 그 담임이든 뭐 교과 담임이든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교사 연수에서 느린 학습자라든지 아니면 학습이 좀 부실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차수를 늘리든지 하셔가지고 좀 깊게 조금 더 깊게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그 중3 남학생 아들을 둔 그 박현주 어머님께서 지적하신 그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만 있고 그 경계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좀 부족하다 부분에 대해서 저가 참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지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급 내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이들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 내에서도 좀 적극적인 학습 의지를 갖고 있는 이 학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충분히 좀 케어되지 못한다고 그럴까요? 또 적극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 비해서 경계선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게 또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양한 배움의 속도를 갖는 아이들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큰 방향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일반 학급 내에서 이제 어머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일반 학급 내에서 배움이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보다 좀 섬세한 그 지원이 필요한데 그 점은 사실 저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특수학급 내에 느린 학습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장애처럼 분류가 돼서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점이 있고 일반 학급 내에서는 평균적인 학생을 중심으로 학습 속도를 설정하고 가시기 때문에 또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개별 학생의 배움의 속도가 다른 때로는 더 느린 학습자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개별화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큰 방향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한다든지 또 이제 일반 학급을 담당하신 선생님들도 말하자면 평균적인 학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좀 다양한 배려 학습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이제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연상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형으로 선생님이 이게 배움의 속도가 다양한 학생들을 케어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이런 인공지능 기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고 그래서 개별 학생에 맞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프로그램들을 학생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박현주 어머님께서 고민하신 부분들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 연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어머님 말씀에도 당연히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이 이전에는 지식 전달 교사의 역할이 많이 강조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넓은 의미의 생활교육 전문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배움도 빠른 학습자를 중심이 아니라 배움의 속도가 다양한 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지식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갖고 그런 방향에서 교사 연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더 이전과는 다른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안경 벗으면 거의 안 보이는 거죠. 한쪽 눈이. 48개월쯤부터 이제 치료를 이제 시작했죠. 문제가 있어서 분리불안이나 제가 또 그 수술이 다 끝나고 눈이 완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 그 1년 정도에 아이가 극도로 심한 분리불안이 나타나면서 일이랑 다 접고 다시 집안에 들어앉으면서 아이 치료와 교육에 이제 포커싱을 이제 맞춰서 가기 시작했죠. 다양하죠. 근데 저희 커뮤니티에 나오는 엄마들은 오픈한 엄마들인 거예요. 커뮤니티에 나오지 않는 엄마들도 봤어요. 그 엄마들한테 학년이 어리고 같은 학교 다니니까 우리 커뮤니티에 같이 참여하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같이 참여해 볼래 하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들 3명 다 하는 말씀이 대안학교 보내면 된다고. 학교에서 실패하면은. 근데 대안학교가 답이 아니거든요. 저도 제 아이가 느린 학습자이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뒤는 그 순간부터 대안학교에 대해서 하루도 끊임없이 아이랑 의논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는데 대안학교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부모가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아이가 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커뮤니티를 권유했을 때 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안학교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성공 사례도 있겠지만 대안학교가 실패 사례도 있거든요. 50대 50의 확률이에요. 저는 제 아이가 느린 학습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퇴행했어요. 모든 게 올스톱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집에만 혼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갈 수 있는 건 학원 하나 갔어요. 그것도 코로나로 이렇게 3단계, 4단계로 올라갈 땐 스톱.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룹은 다 스탑되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데 그 모든 책임은 부모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IEP 회의에 예체능 쪽으로 하라고 담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예체능 다 했어요. 인라인, 뭐 일반 생활체육, 특수체육.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일반 아이들도 사춘기 오는데 우리 애들 사춘기 안 오냐고요. 똑같이 사춘기 와요. 다 싫다고 거부해요. 그런 아이한테 예체능 시키지 수업 방해한다는 얘기하지. 올해는 정말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지지를 받아야 될 학교에서 그런 차별적인 말을 한다는 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중학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중학교 1학년이 코로나 상황하고 겹친 거예요. 모든 1학년이 그 작년에 다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학교는 완전 초등학교는 딴 선생이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으로 저희는 구글 수업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 구글이라는 걸 채택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 구글이라는 게 폴더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출석 그 폴더에 들어가서 출석 체크하는 걸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과목이 하나가 누락이 됐는지 아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하고 소통을 했더니 담임께서 차별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학교 1학년도 그렇고 중학교 2학년도 그렇고 도움반이든 아니든 간에 중증이든 경증이든 느린 학습자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담임 선생님들이. 중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그러니까 모든 학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장애가 있든 없든 경증이든 느린 학습자든 일반 학생들이든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배울 권리를 학교에서 거부하는 경험들이 작년하고 올해 좀 있었어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올해 더 대안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고민했고 제 우울감이 극도로 올라와서 부부 사이가 틀어질 정도까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폴더 이렇게 구글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폴더 형성을 하는데 그 폴더 형성이 한 과목에 형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걸 담임한테 문의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처음 말씀이 공부시키실 거냐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배울 권리가 있는 아이한테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선생님한테 배울 권리를 떠나서 출석은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과학 선생님이 아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초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배려라는 거는 저 아이와 저한테 선택권을 줘야 배려인 거라고. 이건 배려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재택근무장이라고 학교에 가서 확인하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저는 학습적인 거는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할 거예요. 사교육에서. 하도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인권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웃긴 게 제 아이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제 아이한테 의논을 했을 때 엄마 마음대로 다 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학교가 너무 좋다고. 왜냐면 동급생 남자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아이랑 같이 짝친구 하나 있다는 그 이유로 아이는 학교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선생님들 교사 연수하실 때 인권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세상에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은 일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 느린 학습자건 중증 친구들이건 일반 학생들이건 인권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인권적인 시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별 없는 시선, 차별 없는 교육, 차별 없는 상담. 그 송현숙 어머님께는 제가 뭐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또 사춘기까지 겹쳐서 자녀 양육에 정말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스스로가 우울감에 시달릴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또 학교에서 아마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그 차별로 느끼는 언어라고 할까 그런 말씀도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어쨌든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그리고 모든 학생 배움의 속도가 다른 모든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실 또 그러한 학교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제 그런데 현실과 또 이렇게 갭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뭐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학습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막 죄인의식 같은 걸 가지실 때도 있어요. 한마디 말씀하실 때도 또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폐해를 주지 않냐, 또 아이들 공부하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이 너무 요즘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막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선생님들이 말이 칼이 되는 방향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차별적인 언사를 사용하셔서는 당연히 안 되고 송현수 어머님께서 이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도 뭐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학생 인권 교육감이고요. 학생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저희가 학생 인권 옹호관도 인권 옹호관도 위촉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느린 학습자를 둔 부모님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마침 부응을 해서 저희가 부모님들을 위한 일종의 맞춤형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마침 계약을 하면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특히 이제 느린 학습자들이라든가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부모님들을 위한 전문가 상담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9월에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어떤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게 그런 차별적인 그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도적인 것에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작년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이제 과정을 진행했는데 저희 아이는 결국에는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꼭 그 특수교육 대상자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의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어딘가로 저희가 이제 범주화가 되어야 한다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희 아이가 보호되고 또 상대방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냥 이대로 아이를 그냥 일반 학급에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선택한 것이 특수교육 대상자였지만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든요. 저희 아이는 한 5살 정도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서 항상 이제 아이에 대한 어려움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움직여 왔잖아요. 이제 뭐 많은 상담을 하고 병원도 갔다 오고 했지만 그냥 학교를 보냈을 때는 아이가 어딘가에 속해져서 뭐 교육을 따로 받는다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든지 학습 도움을 받는다든지 전혀 그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제 학습적인 것보다는 조금 사회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분리되어서 수업하기보다는 어쨌든 원반에서 친구들과 이제 같이 통합 수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었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실 뭐 돌아오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참 예, 서운하고 검사를 받아보면 경계성 지능으로 나오고요. 그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래 관계나 이제 상호 공감하는 능력이나 학교 생활 전반적인 게 얘 아이한테 좀 어려운 거죠.
또 선생님이 학습적인 거는 부족하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어려운 것도 뭐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저희는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저희 아이의 계속 이제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그 특수교육 대상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다른 대안을 또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다른 쪽으로 방향이 있다. 아니면 이런 쪽으로 도움을 받아라. 근데 그런 안내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모가, 그냥 엄마가 다 알아보고 두드리고, 계속 사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 왜 이렇게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사실 얌전한 아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막, 사회성이 없지만 너무 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상호작용이나 이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이 좀 불편을 느끼는 거죠. 계속. 예,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조금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얘를 좀 한 시간이라도 얘를 좀 놀게 해주면 어떨까? 좀 편안한 환경에서 선생님이 신경 쓰시지 않는 환경에서 아니면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그런 특별한 수업이 있다든지 뭔가 이 아이한테 조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는 분류가 되어서 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좀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아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예. 저희 아이는 친구랑 놀 때 가장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눈치를 채잖아요. 뭔가 귀찮아하고 이제 애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가 한 것에 말대꾸를 해주고 그냥 그런 상황을 제일 즐거워해요. 정말 저도 아이러니한데 학교를 되게 힘들어할 것 같은데 학교 가는 게 또 즐겁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좌절되지 않은 그냥 계속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 부모들은 정말 걱정 많거든요. 정말 걱정이 많아요. 5교시를 할 수 있을까? 4학년 되니까 6교시가 생겼네.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맨날 걱정인데 그냥 그런 걸 어떻게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서포트를 하겠는데 좀 학교에서 도와주면 어떨까? 아니면 좀 이런 아이들이 좀 마음 편하게 어딘가에서 교육을 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좀 어린 편이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다 좀 그래도 잘 이해해 주셨었어요. 근데 초반에 오히려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애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고 제가 상담을 갔다 오면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왜 그런 거래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물어봐 주시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런 것을 좀 먼저 알아서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면 참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예.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거든요. 첫 아이 때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세계인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둘째를 키우면서 배우고 교육받고 책을 읽고 하면서 저도 이제 습득을 한 거잖아요.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아이를 바라볼 때와 모르고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이런 특성을 반드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아이들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더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에서 먼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선정 어머님은 그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아서 다른 부모님하고도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속상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윤선정 어머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저희도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학생하고 장애 학생,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만 나누는데 이 중간에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학생 중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뭐라 그럴까 학습 지원을 받아야 되는 뭐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교육에서는 그냥 이렇게 확연히 구분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그리고 일반 학생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일반 학생 중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맞춤형 교육으로 이제 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도 지금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4% 정도 학생밖에 2019년 기준으로 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 내지 1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자폐라든지 이렇게 발달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지체장애를 갖는 학생만을 특수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넓은 의미의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도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선정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계선 지능 학생 중에 조금 위중한 학생들은 광의의 특수교육을 통해서 커버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일반 학급 내에서 경계선 지능을 갖는 학생들이 특별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청별로 저희가 학습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예컨대 뭐 난산이라든지 난독이라든지 우리가 뭐 구구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말씀하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일반 학생과 동일한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학생들은 배움의 속도가 느리지만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화화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 그러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차별적으로 바라봐질 수 있는 학생들까지도 일반 학급 내에서도 다양한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계선 지능이라는 말을 잘 모르셨다고도 했지만 저희도 경계선 기초학력 정책을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교육청에서 기초학력 혹은 기본학력 문제가 새로운 교육적 과제라고 설정을 해서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도 보통 저희가 한 45억 정도였다면 지금 250억 정도를 투여할 정도로 학습지원센터도 본 교육청에 하나만 있었으면 11개 교육지원청이 학습지원센터를 만들 정도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 보통 뭐 12%나 14% 정도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의 중간에 다양한 학습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걸 저희도 주목하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낸 책이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집은 달라도 조금 더 확장하면 그 태어난 집은 달라고 배움의 성격은 다르지만 정말 모든 학생이 그 다양성을 존중받고 그 특별함을 존중받고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행히 윤성정 어머님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저희가 공교육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가정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이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공교육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상과 장애 그런 경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학습적인 면에서도 좀 느리고요. 그렇지만 장애가 심한 장애가 있어서 그 학습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느릴 뿐이지. 느리게 계속 가면은 어떤 분명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기한테 맞는 교육을 꾸준히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느린 학습자들도 다 같은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다. 느린 학습자란 성취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고요. 그 노력은 주변에서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신데 네,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학교가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느리게 배우고 느리게 크는 아이들이에요. 느리게 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정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느린 학습자란 도움을 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일반 아이와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아이들이다. 도움이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